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 드리븐 밸류 업 스트래티지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G라는 펀드에서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했습니다. TPG는 상장중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자에 참여하며 납입을 마치면 약 4, 5%가량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약 투자 금액이 4, 5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의 상장중 지분 가치가 약 10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 금융사까지 거느린 하나금융지주, 의리금융지주의 시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 계열까지 다 기업 가치를 합치면 17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한지주를 넘어서 금융대장주인 KP금융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밑에 카카오뱅크 재무 현황을 가져와 봤는데요. 2020년 상반기를 보시면 카카오뱅크의 총자본이 대략 2조가 좀 되지 않죠. 2019년도에는 1조 정도고요. 근데 현재 지분 가치가 10조라면 대략 PB 레이쇼가 5, 6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하나금융을 보면 PB 레이쇼 0.3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0.5 이하입니다. 다른 금융 지주들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전형적인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국내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들이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약 2000%의 밸류업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 은행들이 은행들이 할 일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행들 금융기관들은 많은 규제에 처해 있고 외부 환경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20배가 넘는 20개가량의 밸류에이션 갭이 존재한다면 여기서 어떤 은행의 역할,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힘들겠죠. 뭔가 금융기관이 제대로 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는 굳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만의 문제도 아니죠. 2020년 세컨드 쿼터를 보면 갓팜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갓팜 등 테크놀로지 기업을 보면 이미 미국 주식시장 총액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 이러한 빅텍 회사들, 속칭 말해 빅텍 회사들이나 갓팜들의 파워는 더욱 강력해지고 시장을 더욱더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사실 모든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갖고 그 밸류를 높이도록 해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데이터 드리븐, 최근에 추세인 데이터 드리븐 밸류업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등 PB가 0.3, 0.4, 0.5 수준인 국내 금융기관 회사들 카카오뱅크의 PB 레이쇼가 5가 넘어가는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런 금융권의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그거겠죠. 이를 어떻게 하느냐? 국내 기업들이 특히 전통적으로 로우 밸류, 저가치,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이 밸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밸류업을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회사들이 어떻게 밸류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도 정립된 답이 없는 것 같고 학술적으로도 안타깝게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제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고도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저는 knowledge based view of the firm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과학을 하고 그 자체가 회사의 목적은 아니겠죠.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드리븐 모델 하는 건 회사의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게 회사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가치를 올려가려면 회사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우위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느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인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밸류업이 이루어지겠죠. 이에 대한 유력한 이론은 knowledge based view of the firm, 지식 기반 이론이라고 불리는 경영학의 유력한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knowledge based view of the firm, 지식 기반 이론, 간단히 KBV라고 합니다. 이 KBV의 말은 그렇습니다. KBV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누리는 기업. 그래서 초과 성과를 누리는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지식을 잘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가치가 있는 기업이면서도 희귀한 가치가 있는 지식, 그렇지만 희귀한 지식, 그러므로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어, 밸류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 knowledge를 쌓고 이 knowledge를 바탕으로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누려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nowledge based view of the firm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nowledge based view of firm을 간단히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더 쉽게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말하자면 공부 잘하는 회사, 공부 잘하는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누린다. 공부 잘하는 회사가 성공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요소가 있겠죠. 어,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너 지금까지 공부 뭐 했어? 일단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공부를 뭐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떠나서 얘가 어떤 학생이 과연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한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공부를 누구래 하고 있고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한테. 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기존에 공부한 게 무엇이냐, 즉 기존에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걸 prior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있나, 즉 incentive structure와 knowledge에 대한 회사가 incentive structure가 제대로 갖춰져 있나,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관련된 회사의 지식, 데이터 처리에 관한 어떤 오거나이제이션 루틴, 회사의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어 있느냐, 마지막으로 회사의 소셜 캐피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 먼저 기존 데이터의 경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불평을 하죠.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렇죠. 데이터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논문에도 언급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신이 가진 데이터도 제대로 활용하고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가진 데이터의 95%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쩌면 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거를 제대로 활용은커녕 파악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면 기업들도 자기들이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서 인터넷 오브 띵, IoT의 시대에 맞춰서 기업들은 이미 회사 내에서 날마다 데일리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고객들 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산되어 있다는 걸 어쩌면 기업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어쩌면 인티미네이트드 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저는 때때로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먼저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 자신들이 액세스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그로부터 쌓을 수 있는 지식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식 기반 이론에 대해서 데이터 드리븐 밸류업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유인 구조, 인센티브 스트럭처입니다. 자, 회사의 데이터 담당자가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주로 IT 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교수님들 같은 경우 정부 영역도 하고 회사들과 영역을 하면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고생해 본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비단 교수님들의 영역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부서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IT 부서에 요청하거나 이러면 매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돈으로 세금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도 특정 부서나 조직에 일단 들어가면 다시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많은 국책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에서 분명히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조직 내에서 거기서만 리포트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액세스하는 게 온갖 이유로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인센티브 스트럭처와 관련이 있겠죠. 사실 데이터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가진 데이터를 외부인들한테 보여주면 회사 내외 외부인들한테 보여주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교수나 박사급 연구원들한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많은 데이터 담당자분들은 사실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데이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회사가 데이터 드리븐 밸류업을 하려면 이런 내부의 인센티브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에 관한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회사에서 그렇죠. 몇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서 데이터 소스에 따라 결정이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다. 이러면 안 되겠죠. 회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셋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셋은 어느 정도 조직 내에서 클린업이 돼야죠. 프라이버시라든가 법적인 이슈가 해결된 어용 리서치 데이터 된 형태로 있어서 조직 내에서 누구나 그 데이터셋을 엑셀스에 하는 이런 체계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셋을 리서치 외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리서치 데이터셋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외부 연구자들이 필요하다면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놓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데이터들이 표준 테이블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사전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 사전이 있어야 될 때 데이터 사전을 잘 정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그 데이터의 표준 테이블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 데이터셋이나 리서치 테이블이 잘 표준 테이블이 정의가 돼 있어서 그걸 액세스하면 API 등의 형태로 바로 코딩으로 그걸 접속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데이터 사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설령이 있더라도 외부인의 데이터 담당 부서 이외에 탑 이그지큐티브하고도 잘 공유가 안 되고 특히 표준 테이블의 경우에는 제대로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IT 부서에서 편향에 따라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매우 사용하기 힘들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표준 테이블을 정의하고 데이터 사전을 만들고 이런 거에는 현업, 실무로 하는 프론트 오피스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데이터 테이블을 그려주고 API 표준 함수를 만들고 데이터 사전을 정의하고 포맷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IT 부서가 서포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업 부서에서 그럴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현업 부서에서 뭐 경제경영학과 교수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의한다든가 이런 외부 요건을 따라서 자기 문제에 따라서 그런 걸 정해서 IT 부서에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지 않고 너무 IT 주도로 데이터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 사전도 만들고 잘 공유가 안 되다 보니 어 프론트 오피스에서 사용하기 힘든 거죠. 더욱더 심각한 경우는 때때로는 IT 어 부서에서 아예 자기들이 툴을 만들죠, 데이터로. 데이터는 액세스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전략 부서에 데이터 액세스할 때마다 절차가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 IT 부서에서 자기들이 마케팅, 전략, 재무 부서에서 이런 툴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자기들이 툴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그걸 현업 부서한테 막 쓰라고 합니다. 그럼 현업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쓸까요? 당연히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업부서의 필요에 드리븐돼서 나온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게 또다시 일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데이터에 기반한 툴도 활용이 안 되고 툴이 활용이 잘 안 되면서 결국 데이터의 가치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결국 이런 조직상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오거 단의 루트는 프론트 오피스 중심으로 엔드 유저 중심으로 그다음에 엔드 유저가 가진 비즈니스 프로블럼 중심으로 이런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 테이블, 데이터 사전, 그다음에 폴더 구조 등등이 정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의 내부 구조에 갇혀서 이런 지식 기반의 의론에 의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조직 오거나이저 루틴을 만들고 소셜 캐피탈을 쌓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난리지 베이스 뷰의 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떤 혁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밸류업을 할 때 어떤 혁신 모형을 지향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음 논문을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어떤 혁신,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어떤 혁신을 추구할까 할 때 그런 먼저 혁신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구분하는 방법, 혁신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선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알려진 방법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혁신을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합니다. 컨셉과 컨셉 간의 관계로 이렇게 혁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코어 컨셉, 혁신을 이루는 컨셉을 단순히 강화하느냐, 아니면 컨셉 자체를 오버턴하느냐, 전복시키느냐. 그다음에 컨셉 간의 관계를 unchanged,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컨셉들 간의 관계를 바꾸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컨셉 reinforce, 코어 컨셉 오버턴. 그다음에 컨셉 간의 관계를 unchanged, changed 해서 두 개씩 있으니까 2 by 2 해서 총 4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코어 컨셉을 강화하는 데 그치고 컨셉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흔히 그걸 incremental innovation, 점진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어, 기존 컨셉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컨셉을 하나하나를 바꾸는 거, 컨셉 하나를 바꾸는 거 우리가 모듈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둘 다 바꾼다. 어, 컨셉도 전복시키고 컨셉 간의 관계마저 바꾼다. 이건 우리가 급진적 혁신, radical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가 뭐냐면 혁신 컨셉 하나하나는 reinforce하는 반면에 컨셉 간의 관계를 바꾸는 컨셉을 재조합하는 걸 architectural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부분의 value, low valuation으로 고민해서 밸류업이 시급한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은 바로 architecture innova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nowledge based view of the firm, 지식 기반 이론 관점에서 데이터 드리븐 밸류업을 추구할 때 지향해야 될 바는 architectural innova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architectural innovation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 하나씩 보겠습니다. incremental innovation, 점진적 혁신입니다. 근데 이제 점진적 혁신을 생각해 보면 점진적 혁신을 하는 게 사실 밸류업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크리스텐산 교수가 말하는 이노베이터스의 딜레마의 경우입니다. 이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혁신가의 딜레마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혁신가의 딜레마에서는 어떤 시장에 괜찮은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기존 마켓의 니즈에 맞춰서 열심히 점진적 혁신을 하죠. 근데 혁신가의 딜레마에서 말하는 뭐냐면 바로 그 열심히 하는 회사가 일을 점진혁신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행위 때문에 회사가 바로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전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주장한 크리스텐슨 교수는 본인의 이론에 기반하여 2012년도에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 한국 대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집착할 경우, 그래서 인크리멘털 이노베이션 할 경우 중국 기업에게 추격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고, 이런 상당 부분 현실이 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달성하는데 인크리멘털 이노베이션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머징 이코노미 인 경우에나 아주 경쟁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앞서 나가는 회사를 따라하면서 점진적 혁신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밸류업을 위한 혁신 전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극단기 이제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죠. 레디컬 이노베이션. 레디컬 이노베이션은 컨셉도 바꾸고 컨셉 간의 관계도 바꾸는 그런 급진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거는 텍 자이언트, 그렇죠.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나 가능하고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가진 헤지 펀드 정도나 가능하고 대다수 기업들에게는 얘는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역량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왜 모듈러 이노베이션이 잘못되었느냐 와도 관계였는데 모듈러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그냥 컨셉 하나나 예를 들어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열심히 찾는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인공지능 기법, 이코노메트릭스도 마찬가지고 이코노메트릭스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럼 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듈 하나의 컨셉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혁신을 제대로 따라가고 거기서 혁신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전략일까요? 물론 스타트업이라면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타트업들은 밸류업 그렇죠. 로우 밸류에서 고민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포커스하는 건 어떤 전통적인 은행이나 대기업의 경우입니다. 네. 사실 모듈러 이노베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신 인공지능 기법을 예를 들어서 다룬 논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시로 퍼블리케이션이 되죠. 퍼블리케이션이 되면서 아카이브는 웹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그런 인공지능 기법의 테크닉 코드가 깃허브나 깃랩 같은 사이트에 그냥 올라오죠. 그렇다면 제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도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아예 새로운 툴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과연 가능하냐? 그걸 하면서 거기에다가 레디컬 이노베이션, 컨셉 그것들을 새로운 툴들을 만들면서 그걸 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개발하는 게 과연 기업들의 효율적인 방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기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기법이나 데이터를 다 수집해요. 웹사이트에서 그런 걸 다 다운로드를 받아요. 깃허브나 깃랩에서. 필요한 논문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키텍처 이노베이션 방식이 사실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데이터로의 밸류업을 추구하고 이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가 무조건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말이 사실 맞는 말이 아닌 거죠. 이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 월드 클래스 AI 리서처가 필요할까요? 사실 그것보다는 월드 클래스 AI 리서처가 필요한 건 레디컬 이노베이션 필요할지 모르지만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은 사실 월드 클래스 AI 익스퍼트가 여기서는 그다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월드 클래스 AI 리서처들이 개발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웹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현업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그런 걸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현업의 에이스와 그다음에 현업의 에이스들이 가진 문제를 잘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응용 통계학자, 응용 계량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밸류업엔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이런 월드 클래스 이노베이션만 찾는다. 아니면 모듈러 이노베이션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찾겠다. 이런 시도는 매우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듈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모듈러 이노베이션 한 가지 맞죠. 자꾸 새로운 데이터를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의 크기를 우리 보통 n으로 표현해요. n은 이제 t 곱하기 k로 표현하는데 t는 타임 시리즈 길이고 k는 베이리어블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타임 시리즈가 길거나 아니면 변수의 숫자가 많거나 그래서 T 곱하기 K가 크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네. 우리 당연히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경영학, 파이낸스를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은 T가 중요한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업계에서 모듈러 이노베이션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려는 시도는 사실 K를 늘리려는 시도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K를 누르면 사실은 제대로 이코노메트릭스 모델을 만들려면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T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는 이걸 차원의 저주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100만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은 100만 개 동전 중에 몇 개는 또는 그것들의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주가를 날마다 맞추는 그런 동전이 하나는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법의 동전, 혁신적인 동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사실 이런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는 다분히 수학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현업의 이슈를 모르는 월드 클래스 이 AI 리서처, 월드 클래스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져온다고 결코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게 시어리잖아요.
그래서 시어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금융권이란 사실 파이낸스 전문가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이런 시어리의 한계를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어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시어리를 테스팅할 수 있는 이코노메트릭스, 특히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단순히 데이터의 사이즈가 많다고 해결되는 코젤러트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기업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아카데미아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할 일도 많아지고 기업들도 밸류업을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에 관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영화 500일의 여름, 그 다음에 라쇼몬 킬빌, 그 다음에 네, 펄프 픽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사실 영화를 조각조각 잘라서 다시 재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걸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전형인의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의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이죠.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인데 자전거 부품을 이용해서 자전거 안전과 자전거 핸들을 이용해서 황소를 멋지게 표현한 이것도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 생각됩니다. 네. 결국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통 로우 밸류, 밸류에이션에 낮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은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고,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경영진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경영진들이나 회사의 지배주주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밸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밸류업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핀테크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런 걸 배운다면 엄청나게 큰 밸류업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밸류업, 데이터 드리븐 밸류업을 하는데 유력한 전략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날리지 베이스드 뷰, 지식 기반 이론에 의해서 회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회사가 이렇게 지식 기반 이론에 의해서 바뀌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혁신에 대한 전략의 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는 아키텍처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